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식시장도 쉬어가고 각 회사마다 종무식 하는 날일 테고요.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들 보내실 텐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지독하게 힘든 날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 해 마지막까지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사셨고 잘해오셨습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2023년 마지막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은 지난해 KBS 연예대상에서 특별 공헌상을 수상한 가요무대 진행자 김동건 아나운서를 만나봅니다. 60년간 현역 진행자로 활동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김동건 아나운서만의 자기관리 비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아시안컵 최종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팀 얘기 스포츠본부에서 나눠보겠습니다. 12월 29일 금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 심재민 시선뉴스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해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마지막 날 함께 보내게 돼서 기쁩니다. 진심이죠? 진심입니다. 네. 두 분 다 영혼을 좀 넣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영혼이 담긴 방송 배종찬의 시사본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장관급 인사 5명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네요.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는데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임명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장관급 인사들을 이 날짜로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5명 중에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건 최상목 부총리뿐입니다. 또 역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방통위원장 자리인데요.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는데 이 야당이 주장하는 건 일관적으로 이 방송통신 전문성이 없는 문외한이고, 또 2007년 대선 직전에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검사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BBK 이슈를 말하는 거죠? 네. 네. 자, 심재민 기자, 김홍일 위원장 여야 공방이 아주 뜨거웠네요. 네, 민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김홍일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면서 관계를 이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유력하게 검토됐다가 이동관 전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방통위원장으로 이렇게 거론됐는데요. 강력 특수통 검사로 명성을 날린 김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 시절 대검 중수 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고, 지난 7월에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연, 인연도 뭐 또 소개가 됐고요. 네. 또 고등학교를 다닐 때 바로 지금 요리 사업가로 유명한 백종원 대표와도 인연을 맺었다는 것도 알려지기도 했던 바로 김홍일 위원장인데, 앞으로 방송 정책 관련해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의 이 임명 내용을 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또 임명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던 내용도 있기는 한데, 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인사가 자꾸 좀 늘어나는 그런 또 결과도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날 임명된 인사까지 합하면 이제 현 정부에서 이렇게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4명이 되는 건데요. 일단 송미령 장관과 강도영 장관 청문 보고서도 지난 20일에 여야 협의에 따라서 일단은 연기된 상태고, 또 오영주 장관에 대한 보고서 채택도 야당이 반대를 하면서 지난 26일에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4명이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24명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과연 뭐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요. 네. 자, 어제 이 국회 상황 슈퍼위크였는데
쌍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 지난 28일 어제였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의 법안을 의견했는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법안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4명의 장관들은 또 야당의 동의 없이 어떻게 보면 임명이 된 상황인데 이 쌍특검은 반대로 여당의 동의 없이 지금 국회를 통과한 상태라 여야의 대치가 냉랭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죠. 네, 전부 퇴장을 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은 악법이다 네. 이렇게도 규정을 했고 대통령실은 어떤 반응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예견된 수순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더 빨리 곧바로 입장을 밝혔어요. 두 법안이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야당은 국회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경우 후폭풍이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몹시 서둘러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힌 건 다음 본회의 예정된 게 내년 1월 9일이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바로 재표결하게 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1월 9일 이후에는 본회의 일정이 잡힌 게 아직은 없고 그러면 바로 숨가쁘게 총선 국면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또 역시 민주당으로서는 1월 9일에는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그러면 이제 재의결에 들어간다면 전원 출석을 전제했을 때 찬성이 199표가 필요한데 어제 그 특검법에서 야당하고 무소속 의원 180명이 찬성을 했으니까 네. 정말 그냥 단순 계산으로만 들어간다면 여당에서 만약에 19명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재의결로 문턱을 넘게 되는 거라서 이 점에도 좀 정치권 촉각의 곤두 세워지는데 재의결은 또 무기명 투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총선을 앞두고 그게 또 변수가 되니까. 어제는 기명이기 때문에 이름이 드러나지만 네. 재의결은 무기명입니다. 네. 자, 쌍특검법 법안 처리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본회의 통과 즉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재의결 투표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민주당, 국민의힘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총선 100여일 앞두고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과 맞물리면서 이제 점점 더 날카로운 공방전이 이어지다가 재의결은 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가족의 의혹이 연루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이런 점을 들면서 역대 어떤 대통령도 가족의 특검법에 거부권을 내밀진 않았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동시에 또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 수사를 거부하는 게 이게 과연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번외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는데 네. 이쪽에서는 이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주장을 하는 게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하고 총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한다면 김정숙 여사도 해야 된다. 그게 형평에 맞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또 김건희 여사가 별다른 또 행보가 없는 것도 주목하게 되고요. 민주당이 이 재의결을 늦추려고 하는 것은 좀 시간을 늦추다 보면은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니까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기대가 됐는데 어제 별다른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네. 자, 비대위 인선이 이제 11명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빨리 발표가 됐어요. 원래는 29일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오늘이 29일이니까 자, 젊은 비대위 구성이 됐다. 평균 나이 44세. 훨씬 더 젊은 비대위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구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역사상 국민의힘 당 역사상 11번째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에서 40대 그리고 또 수도권 호남 출신의 비정치인들을 비상대책위원회 전면에 배치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일단 뭐 면면을 살펴보면요. 일단 직접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은 8명이고 현역 의원이 윤재욱 원내대표와 유희동 정책위장이 당연직 비대위원인데요. 이 중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와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그리고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잘한다 대표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 3명은 45살로 동갑이고요. 또 한 어린 인재가 눈에 띄는데 어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 지원 대표는 21세로 제가 볼 때는 역대급 최연소 비대위원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기존 비대위원보다 평균 연령이 약 10살가량 낮아졌다. 이런 평가를 네. 받고 있습니다. 조국 흑수의 저자이고 회계사이기도 하죠. 김경률 또 네. 회계사도 비대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한때는 운동권이었다가 네. 그 이후로는 그의 인생 역정이 주로 운동권을 비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바로 이 민경우 비대위원입니다. 수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뭔가 발언이 또 논란이 됐어요. 네. 과거 한 유튜브 영상 그 방송에 출연을 했던 건데 지난 10월 17일 출연한 영상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시라 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물론 이 뒤에도 이 발언에 이어서 아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선배들을 밀어내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굵직한 취지는 이랬다라는 설명을 뒤에 덧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어떤 관련된 논리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네. 그 발언을 했었다라고 사과는 했는데 네.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대한노인회도 규탄의 성명을 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천만 노인 세대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민 소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이런 실수를 저지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즉각 사과하라 촉구했습니다. 네. 어떻든 연령 관련된 발언은 절대로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그득그득 정치권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 민경우 내정자 입장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곧바로 사과를 했고요. 또 입장문을 통해서 젊은 세대의 사회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다. 이미 바로 그 방송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썼다며 죄송하다는 사과 취지를 즉시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언론에서 해당 발언 바로 뒤에 붙은 죄송하다는 발언은 삭제한 채 전체 취지를 왜곡했다며 조금 사과는 하고 있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뭐 계속 비대위원직을 유지하게 될지 어떨지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나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뭐 이제 막 인선이 된 거라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거치 표명은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직을 유지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어제 들어온 속보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속보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또 많이 방송을 타기도 했는데 오늘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돼 있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납니다. 네. 자, 상당히 오늘 오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분위기부터 참 궁금한데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선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먼저 예방한 뒤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를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당대표가 새로 취임을 하면 수장끼리 이제 상견례 형식으로. 국회 상견례군요. 네. 근데 어제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처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회동이 불발됐었고. 근데 상황이 이런지라 오늘 만난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대화가 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이 우세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도 줄곧 계속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날선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잖아요. 또 가령 이런 메시지도 나왔죠.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묻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굉장히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 입장에서 둘이 만난다. 처음으로 만난다.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해집니다. 심정 기자 볼 때는 어떻게 분위기가 좀 훈훈할까요? 어떨까요? 날이 새 있을까요? 다른 쪽으로 좀 뜨거울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쌍특검 통과했던 그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쪽도 좀 얘기를 하면서 훈훈보다는 열기가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추측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좀 덥겠네요. 네, 네,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후끈 달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심재명 기자입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삼총리 안축인 정세균 전 총리를 어제 만났죠? 예, 네, 어제 그렇습니다. 만났죠. 네. 사실상 수습의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현의 살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잡고 있는 손을 내려놔야 절벽에서 손을 놔야 뭔가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정세균 전 총리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어떤 메시지가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대표 사이에 오고 갔는지요? 요거는 네. 그렇죠. 두 사람의 만남 최대 화두는 단연 내부 단합과 내홍 수습이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예상대로 통합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 쪽의 책임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는 당의 분열을 막고 문제를 수습할 책임과 권한은 모두 대표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발언으로서 그 이재명 사당화를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또 뭐 당 수석 대변인이 전해주는 거에 따르면 뭐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뭐 콕 집어 얘기가 나온 건 아니라고 해요. 네. 그리고 한편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 이야기를 경청을 하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퇴로는 일축을 하고 기존 입장을 반복한 정도로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는 더 멀어졌다는 진단이 지배적인데 앞으로 어떻게 또 수습을 해나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공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넘어왔다 이런 또 정치적 분석도 나오긴 한데 자, 이재명 대표가 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이슈도 있습니다. 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자필 노트를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날 어제였죠.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언론에 공개한 21쪽 분량의 노트 복사본에는 허위 진술 경위서라는 제목과 함께 올해 2월에서 3월부터 9월까지 이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부당한 이런 조금 강압적이었다. 조금 이런 내용들의 자필 노트가 공개됐습니다. 네. 뭐 검찰의 가족 및 주변 지인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졌다. 내가 대북 송금을 인정하면 주변 조사도 안 하고 재판받는 것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이건 주장은 자필노트의 내용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목소리고요. 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뭐 검찰은 회유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전 부지사가 입장을 번복한 이후 최근 2달 사이에 작성한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으니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 제대로 된 판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것도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도 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네, 고속도로의 소통 대체로 원활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먼저 나가볼게요. 한남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고요. 다시 죽전에서 수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하세요. 막히지 않고 운행 가능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들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만 초월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입니다. 두 군데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호대교 부근과 영동대교 부근인데요. 동작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 전후로는 노량진 부근에서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구리 쪽의 강변북로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심재민 시선뉴스 기자, 조현정 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민주당 관련입니다. 바로 전당대 돈봉투 수사 관련인데요. 검찰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 수사에 본격 착수를 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허종식 의원이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첫 소환 조사 받았네요. 네, 그 전에 압수수색은 이미 들어갔었고
이제 지금까지 민주당의 허종식, 임종성 의원 또 무소속 이성만 의원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인 허종식 의원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네. 이 허 의원 측 요청으로 출석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원 이름도 안 나왔었다가 이제 좀 윤곽이 나온 건데 이 검찰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조성한 6천만 원이 윤관석 의원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려졌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이정근 녹취에 나오는 인천 지역구 의원이 이 허종식 의원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송영길, 윤관석, 허종식 이렇게 다 인천을 기반으로 두고 네. 있는 의원들이죠. 그 허종식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검찰은 이 이정근 녹취록 외에 추가로 제시한 증거가 없다면서 나는 결백을 주장하고 왔다 이렇게 밝혔고요. 검찰은 이성만, 임종성 의원과도 출석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 검찰이 지난달 공개했던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7명이 이제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수사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 뭐 침묵을 지키고 있다. 네, 맞습니다. 침묵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는데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구속 후 4차례 소환을 거부했고 한 차례는 이제 조사는 받았는데 묵비권을 행사했었는데요. 이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 의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송 전 대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론해 무죄를 받아내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 의원도 그렇고 송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네. 모두 다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이 참 수사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총선에 관련된 이슈들이 어떻게 이 영향을 줄지도 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국방부가 시끄러웠습니다.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센카쿠 열도 또 쿠릴 열도와 비교하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주어가 다르다. 이것은 내용상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경로했다. 또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 이런 또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그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입니다.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갸오이다오 이거는 일본명으로 센카쿠 열도죠. 네. 또 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센카쿠, 쿠릴, 독도 이거를 같은 연장선상에 넣어놓은 거죠. 뭐 동일시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독도는 엄연히 우리 영토라서 이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하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방부가 정부 입장과 엇박자를 낸 일인데다가 꾸준하게 독도를 좀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해서 국제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일본의 논리를 우리 국방부가 앞장서서 그리고 또 우리 장병들이 보는 교재에 반영한 셈이 됐습니다. 뭐 국방부에서는 뭐 이런 기본 교재에 일본의 이런 주장이 있다라는 언급을 한 것뿐이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사실 정부가 발간하는 공식 자료에 이런 부당한 주장을 실은 것 자체로 어떤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고요. 논란이 일파만파하면서 대통령도 나서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측에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네. 국방부가 이후에 대응이 나왔는데 또 하나 이제 지적받았던 게 11개의 지도 중에서 울릉도는 들어가 있는데 독도 표시를 안 했다. 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아주 작지만 독도가 실제로 표시하는 이유는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방부가 사후적으로 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일단 윤 대통령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배포된 해당 교재를 일단은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
그리고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친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네요. 어떤가요? 일단 참 지갑이 좀 더 얇아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가가 올라갔네요. 네. 지난해는 작년보다 3.6% 올랐습니다. 지난해 5.1%보다는 둔화했지만 2011년 2.5%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참고로 코로나19 이전에 2016년에서 2018년에는 연속해서 1%대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고물가라는 것은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이런 고물가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당장 한파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보일러를 많이 뺀 입장으로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추위를 많이 타나요? 네, 추위 더위 다 많이 타더라고요. 네. 네네. 일단 전기, 가스, 수도 물가는 20% 정도 뛰어서 전체적인 물가를 견인했고요. 관련 항목을 집계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농축수산물도 6%, 5.4% 정도 올라가지고 밥상 물가까지 함께 뛰어가지고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서민들이 체감하기엔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에너지나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음료와 관련된 부분을 빼고 이제 조사하는 게 근원 물가인데 근원 물가까지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그만큼 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또 하나의 위기는 부동산입니다. 자, SBS의 모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태양건설이 부동산 PF로 위기를 겪고 있다. 워크아웃을 신청했네요. 네, 이 태양건설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에서 국내 16위를 선점하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건 지금 현재 긴장감이 맴도는 이 건설업계에서 부동산 위기로 인한 건설사 구조조정에 신호탄,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일단 이 워크아웃은 그러니까 기업이 스스로 빚을 못 갚아서 허덕일 때 채권단 주도로 빚 상환을 밀어주고 어떤 채무를 탕감해준다든가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채권단이 동의를 해야 돼요. 75% 이상. 돈을 빌려준 곳에서 유예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어떤 만기 연장을 해주고 자금 지급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채권단의 동의를 끌어내는 게 급선무일 텐데. 지금 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태양건설의 채권단이 수백 곳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금융회사가 거의 다 들어왔을 정도로 동의를 얻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번 일로 올 한 해 내내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 같았던 부동산 PF 부실이 끝내 터졌다라는 평가인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 캐피털사들로서는 어떻게 수익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대출 사업에 나섰다가 부동산 경기 악화를 마주하면서 직격탄을 맞았고요. 이제는 신용등급도 줄줄이 강등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태양건설의 3분기 말 기준 부채 비율이 479%입니다. 시공능력 평가 35위인의 주요 건설사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도 침체돼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이 태양건설 시작으로 대규모의 부동산 PF 우발 채무가 다른 건설사들에게서도 현실화할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돈을 거죠. 빌려준 곳에서도 돈을 못 받으니까 네. 연쇄 파급이 네. 벌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금융권에서 지금 부동산 PF 규모가 134조 3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해요. 9월 말 기준으로. 그래서 금융권 고위 관계자들은 가장 약한 고리인 캐피털사가 부도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도 부동산 PF 문제가 금융권,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 좀 확인된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SBS 대한민국의 3대 방송 3사 중에 한 곳이죠. 네. 태양건설이 어려워지니까 SBS가 괜찮을까?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태양건설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SBS의 최대 주주인 TY홀딩스가 이 SBS의 지분을 매각할 것인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SBS 지분 매각도 시장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일단 SBS 지분 매각을 최후의 보루로 여긴다고 알려졌지만 예. 방송법상에서는 SBS의 지분 매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SBS 사장 역시도 회사 내부망에 담화문을 올려서 태영건설이 그동안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며 직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현 지주회사 체계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SBS 경영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관련성이 있지는 않다. 일단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자, 하나만 짧게 더 볼까요? 미국과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과 주요 전투작전 이후 안정화 단계에 대한 준비를 논했다. 좀 이제는 교전을 중단하고 휴전 단계 또는 네. 그 이후에 대책적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조짐이라고 봐도 될까요? 저도 이 안정화라는 표현에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미국이 사용한 안정화 단계라는 표현은 정밀 타격 중심의 저강도 전쟁 단계를 포함하는 전쟁의 2단계라고 볼 수 있어서 전쟁의 엔드 시점이라고 보기보다는 민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밀 타격으로 돌리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언제쯤 또 가자의 평화가 찾아올지 이 부분도 올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 심재민 시사뉴스 기자 두 분과 함께 한입뉴스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해피 여러분. 뉴 이어. 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자,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1505님이 보내주셨나요? 네. 올 한 해 다사다난했지만 잘 보냈다고 제 자신을 칭찬해 봅니다. 네. 글자가 안 보이니까요.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쯤은 잘했다고 박수와 응원을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요? 올 한 해 본부장님 비롯한 시사본부 청취자들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자, 신청곡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함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속담에 들어갈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이것 못하는 놈이 솥 탓한다 라는 속담은 할 줄 모르는 저를 탓하지 아니하고 도구를 탓한다는 뜻인데요. 자기의 능력 부족을 남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들어갈 삼음절로 된 우리 고유어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밭가리와 쟁기질이 있었는데 이 중에 정답은 쟁기질입니다. 쟁기는 논밭을 가는 농기구죠. 줄을 메어서 소의 멍에를 걸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쟁기질 못하는 놈이 소 탓한다더니 그는 시험을 망치면 꼭 다른 핑계를 댄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으로는 글 못한 놈이 붓이나 고른다. 또 선무당이 마당 기울다 한다. 서투른 무당이 장구만 나무란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모두 자기의 재간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이나 애매한 도구만 가지고 나쁘다고 탓함을 비꼬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구름과 먼지로 인해서 희쿠무레한 하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다수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높겠고요. 내일도 서울 등 서쪽 대부분 오전까지 농도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수도권과 충청 일부 남부 지역으로는 대기가 좀 탁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 이 강수로 인해서 대기 상태가 차츰 호전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유입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서쪽은 높은 구름이 간간히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 서해안과 서울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에 전국으로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이 눈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텐데요. 우선 내일 내리게 될 양을 보면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쪽으로 최대 10에서 15cm 안팎까지 내릴 걸로 보여지고요. 서울 등 1에서 5cm의 눈이 대부분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빙판이 있는데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11도, 대전, 전주 7도 등 4도에서 12도가 되겠고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0도, 낮 최고 기온은 4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풍랑도 높아지고요. 너울도 역시 세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도, 습도는 51%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시공능력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경제금융수장 4명이 모여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존 85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전 조치를 필요하면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가 3.6% 상승하며 당초 정부 전망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비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농산물 가격도 6% 뛰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 취임 인사차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납니다. 한편 민주당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임현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 5명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러니까요. 시간 너무 빠릅니다. 네,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를까요? 갈수록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좀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간아 멈춰다오. 네,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 해 대미를 장식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풍경 맛집 하면 네. 해넘이, 해돋이 장소일 텐데요. 해넘이, 해돋이 다 잘 볼 수 있는 곳, 뭐 방법이나 장소나 어떻게 될까요? 2023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해넘이를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해넘이는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흐린 날씨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024년에 새해 첫 해돋이의 장관은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내륙 대부분의 지방이 맑은 날씨를 다시 되찾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새해 첫 해돋이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오전 7시 26분 독도고요. 우리의 소중한 독도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륙의 일출 시각은 부산은 7시 32분, 대구는 7시 36분, 청주와 대전은 7시 42분, 그리고 서울은 7시 47분입니다. 새해 첫날 한파는 없지만 아침이랑 저녁에는 영하권의 날씨가 쌀쌀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해돋이 보시는 분들께서는 감기 안 걸리시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도리도 하시고 기마기도 하시고 따뜻하게 하여튼 가셔야 됩니다. 새해 첫 해 떠오르는 곳은 바로 말씀하신 소중한 우리 독도. 오전 7시 26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요즘에 이 미세먼지가 상당히 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새해 첫날에는 괜찮을까요? 다행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미세먼지도 새해 첫날 씻겨 나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에도 미세먼지의 습격을 피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지금 환경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의 효과를 보기에는 아무래도 국내랑 국외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너무 많은 데다가 엘니뇨 현상 때문에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를 짙게 만들고 있는 기압계 상황이 잦아질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기압 한번 넣어서 미세먼지 좀 물러가게 했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하면 야 가라. 네. 될지 안 될지. 네. 자, 나이가 드니까 점점 대하에 건강 얘기 비중이 높아진다. 방송도 보면은 아침에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어머니, 아버지께서 많이 보시는 방송이 또 건강 관련된 방송이기도 합니다. 자, 한국인의 10명 중 4명은 죽기 전에 또 암에 걸린다는 이런 통계 결과가 또 나와 있네요.
2021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국민이 암에 걸릴 확률이 약 38%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명에 4명꼴로 암에 걸리는 셈이고요.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넘게 생존한다고 합니다. 국가암 등록 통계는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한 2년 전의 기준으로 암 발생률이랑 상대 생존율, 유병률을 산출하고 있는데요. 암의 발생률은 전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증가했고요. 기대 수명에 대입해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인 83.6세까지 생존할 경우에는 암에 걸릴 확률이 38.1%인 겁니다. 네.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성별로 한번 나눠 보면은 남성의 경우에는 기대 수명이 80.6세까지 39%가 되는 거고요. 여자는 기대 수명이 86.6세라고 하면은 36% 정도가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렇군요. 네. 뭐 암이라는 병 너무 싫긴 합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어떤 종류인가요? 1위는 갑상선 암이고요. 그 뒤로는 대장암, 3위는 폐암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암 발생 순위는 성별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남자의 경우에는 폐암이 1위를 차지했고요. 위암이 2위였다면 여성은 유방암이 가장 많았고 그 뒤에는 갑상선암이었습니다. 1, 2위에 둘 중에서 겹치는 암은 없었던 그렇군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남녀 차이에 따라서도 우리가 좀 잘 대비해야 될 건강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암의 종류가 있고요. 생존 확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다행히 암 환자의 생존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한 5년 상대 생존율은 72%로 암 환자의 10명 중 7명이 5년 이상 생존한 걸로 보이고요. 이 중에서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순으로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암이나 폐암, 담낭, 췌장암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잠시 뒤에 오늘 특별 인터뷰로 정말 아나운서계의 전설이죠. 김동건 아나운서를 모시는데 참 건강하세요. 저도 방금 전에 미리 뵀는데 건강관리 비결 좀 여쭤보는 것도 좋겠다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목소리도 그죠? 너무 좋으시고. 네, 놓치지 말고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에서 폐지 수집을 하는 노인은 전국에 4만여 명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평균 76세의 폐지 수집으로 한 달에 16만 원 정도 버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고물상에 폐지를 납품하는 노인이 약 4만 2천 명으로 나타났고요. 평균 연령이 76세이고 80세 이상 정도도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 노인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노인들은 하루 평균 5.4시간 주 6일을 일해서 월 한 15만 9천 원 정도를 벌고 있었고요. 시간당으로 소득을 보면은 1,226원으로 최저임금이 지금 보면은 9,620원이니까 최저임금의 12.7%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드리는 노력이나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등을 더한 평균 총소득도 보면은 74만 2천 원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전체 노인의 개인 소득 평균이 129만 원 정도인 걸 고려하면은 57%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폐지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 대부분이 65세 이전에 경제활동을 했는데요. 86%가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유는 건강 악화 그리고 해고 명예퇴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폐지 수집 시작을 한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생계비 마련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은데 다른 목적도 있는가요?
폐지 수집하는 이유로는 물론 생계비 마련이 가장 많고요. 시작 계기로는 타 직종의 구직곤란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꼽은 애로사항 1위는 폐지 납품의 단가 하락이었는데요. 아니 폐지 단가가 2017년에 1kg당 144원에서 올해는 74원으로 반토막이 났고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다른 노인들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조금 더 나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21%로 전체 노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우울증이 비교적 많이 보였습니다. 네, 굉장히 취약한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정부 지원 계획은 있는 겁니까? 복지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폐지 수집 노인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연계할 계획이고요. 건강이 좋지 않거나 뭐 75세 이상의 고령은 월 29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공익활동형의 또는 근로 능력이 높거나 소득 활동 욕구가 있는 노인은 사회 서비스형의 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들도 굉장히 생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짧게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이른바 갑질이 문제가 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현장에서 부당해고와 초단기 계약 반복되고 있다면서요. 4년간 일한 경비원이 재계약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관리사무소는 주민들 80%가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해고의 근거를 댔는데 다행히 입주민 400여 세대의 동의로 해고는 철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갑질과 부당해고에 대한 신음하는 경비원들이 참 많은 상황이고요.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공동주택의 경비원 36%는 1년 미만의 단기 근로 계약인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문제가 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 네. 정작 현장에서도 여전히 부당해고와 초단기 계약이 반복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대책이 좀 구체적인 게 나온 건 있는 겁니까? 지금 간접 고용된 경비원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 협약을 맺고 올해 인권 증진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경기도도 1년 이상 계약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개정을 했는데 모두 뭐 강제력이나 벌칙이 없는 선언적인 수준이라서 제도 개선에 앞장섰던 경비원만 해고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선이 필요하죠. 그렇네요. 악화가 또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뭐 무엇보다도 제도도 개선돼야 되겠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또 집에 오고 나가면서 이렇게 따뜻한 인사라도 수고 많으시죠. 다녀오겠습니다. 인사가 또 많은 것들을 또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금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 KBS 연예대상에서 특별공헌상을 수상하신 김동건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제자리에 계셔야 되고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한국의 제일 네. 뭐 간판 아나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간판 아나운서는 많습니다. 네. 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이걸 우스갯소리로 해야 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정말 이게 우리가 반공이 강조됐던 시점의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간첩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가요 무대 김동건 아나운서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면 된다. 네. 가요 무대 진행자가 누구냐는데 답변 못하면 간첩이라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네. 제가 그 북한에 간 적이 있거든요. 예. 네, 갔는데 기차 타니까요. 그 북한에 일 보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절 다 알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간첩 좀 되면 다 미리 알고 오겠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간첩도 알고 있는 앵커. 네. 범아시아권으로 좀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신뢰될 수 있는데 연세를 여쭤봐도 됩니까? 뭐 그 실례 아닙니다. 네. 85세입니다. 이제 한 이틀 지나면은 86세가 되겠네요. 우리 나이로. 네. 저는 방금 전에 대기실에서 인사드리면서 한 30대 초반이신가. 네. 우리 저 배종찬 선생 내가 방송에서 많이 봐요. 네. 그런데 그렇게 또 터무니없는 그 유머를 하는 분인 줄 몰랐네. 어떻게 제가 30대로 보이겠어요? 아니 근데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뭐 그 저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냥 끝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그렇게 크게 아프거나 뭐 몸이 불편해서 방송을 못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시는 운동이 있거나 아니면 뭐 운동은 젊었을 때 많이 했습니다. 아주. 네.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고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소양. 이런 걸 빼놓고 거기에 방해되는 일은 다 잘했습니다. 아주. 운동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뭐 그러면서 학창 시대를 지냈습니다. 학창. 낙천적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데 정말 그게 건강에 가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 좋은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장수 현역 방송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나운서로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나운서로만 60년의 경력을 또 가지고 계시고 지난주에는 KBS 연예대상에서 특별 공헌상을 받았는데 이 상이 어떤 상이고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 있는 상이기 때문에요. KBS의 그 방송 공사가 되면서 지금까지 만 50년이 됐는데 50년 동안 방송공사 직원으로 일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지만 KBS에서 그러나 50년 됐다고 그래가지고 후배들이 이건 그 방송공사와 함께 기념할 일이다. 그래가지고 뭐 상을 준다고 그래요. 네. 제가 그 50년 된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저밖에.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제가 상 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외람되지만은 상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보다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KBS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양하고 그래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것은 그 뭐 우리 후배들 전체가 그 뜻을 모아서 준다고 그래요.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아나운서의 산 역사입니다. 김동건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샵 9730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보내주시면 직접 질문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참석한 모든 사람이 기립을 했습니다. 수상 소감도 잊을 수 없는 내용인데 KBS를 너무 사랑하신다. 스태프들이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 KBS의 역사와 김동건의 역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KBS 하면 제일 많이 드시는지요? 뭐 KBS가 제 고향이고 집이고 저와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장소입니다. 이름이 KBS. 그런데 그러면 저 혼자 합니까? 지금도 우리 배종찬 씨가 이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도와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 프로를. 뭐 수십 명입니다. 맞습니다. 송신소에 계신 분, 뭐 이거 프로그램 기획하는 분, 작가, 뭐 여기 지금 벌써 그 엔지니어 여러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텔레비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다 하는 줄 알아요, 혼자서. 그러니까 가요 무대를 진행하는데 가요 무대는 김동건 아나운서가 다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어떤 기회가 있더라도 바로 소개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 주시길래 내가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던데 제가 50년 동안 KBS에서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봉급은 누가 줬습니까? KBS에서 줬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줬습니까? 국민들이네요. 시청자가 준 시청자네요. 겁니다. 네. 그분들이 그 수신료를 냈기 때문에 그 수신료 중에서 제 월급이 있거든요. 네. 50년 동안 저를 봉급을 준 분은 KBS의 시청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중하지요. 아. 네. 수신료가 그래서 더 소중하다. 네. 실제 방송을 시작한 건 KBS가 아니셨습니다. 1963년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바로 60년 전에 동아방송에서 아나운서로 시작하셨고 이제 KBS로 옮겨오셨고 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나는 아나운서로 방송사에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네. 아. 그 저는 뭐 사실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 요즘 초등학교 그때 저희 집에 전축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들의 얘기를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아나운서를 꿈을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1학년 때 공부도 잘하셨네요. 아닙니다. 1학년 때 그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4학년 졸업 예정자라고 이제 원서를 거짓말로 써가지고 들어갔어요. 1학년 때요? 네, 1학년 때요. 그 시험 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1, 2차에 합격해서 그 면접을 하는데 뭐 제가 지금도 젊어 보인다 그러지만 그때는 사실 애거든요. 네. 우리 시험관 하시는 선배가 너 몇 살이냐 그래요. 아직. 네. 네. 그래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긴 졸업 예정자나 졸업한 사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오라고 그랬는데 너 지금 왜 왔냐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고 그랬더니 대학을 졸업하면 오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예. 그 이제 세 번째 그 4학년 때 내가 대학 4년 때 다시 한번 시험 쳤습니다. 합격이 유지되지는 않았고 시험을 네, 다시 보신 거네요. 다시 물론이죠. 다시 네. 쳤고 그때도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했는데 그 대학 4년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졸업 예정자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네. 또 안 되고 그래서 아나운서 연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저를 2번이나 KBS에서 아나운서 시험에 안내를 하고 시험을 보고 오신 전영우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네. 우리 선배인데 그 양반이 동아방송 아나운서 실장으로 가시게 됐어요. 예. 그 가면서 저한테 너 내가 여러 번 시험 보는 거 봤는데 동아방송으로 와라. 예. 그러면은 내가 뽑아주겠다. 그래서 동아방송에 시험 쳤죠. 그래가지고 다행히 합격이 돼가지고 네. 그때는 뭐 대학교 재학 중이었는데도 실장이 뽑아주셔가지고 그게 1963년 3월 1일 날이었습니다. 발령을 받은 게. 3.1절 날. 3.1절 날. 네. 그래서 네. 잊지 못합니다. 네. 존경하는 아나운서로 국내외에 누군가 계신가요? 그럼요. 저는 제가 그 성격상 선배들한테 깍듯합니다. 네. 그 대신에 후배들도 저한테 깍듯해야 돼요. 네. 그건 아주 제 그 삶이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아나운서 직계 선배들 예. 옛날에 참 고생 많이들 하셨거든요. 일제하에서 몇 마디 안 되는 한국어 아나운서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어수선한 시기에 방송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애를 쓰신 분들. 네. 또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그 시시각각 변하는 전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예, 아주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우리 선배에 많습니다. 예. 예, 그분들은 제가 아주 살아 계신 분들 돌아가신 분 할 거 없이 제가 아주 최상의 그 국민이고 네. 그리고 애국자고 우리 아나운서 선배로 제가 깍듯이 모시고 있습니다. 꼭 누구 한 분이 아니라 그 시대를 간통하셨던 정말 물론 저를 네. 아나운서로 뽑아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신 직계 선배들이 있습니다. 네, 뭐 여러 분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아나운서 선배들의 역사를 보면 그분들이 정말 방송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거는 우리들이 오늘날 사는 것과 네. 전혀 다릅니다. 7101님께서 김동건 네. 아나운서님 더욱 건강하십시오라는 말씀. 가요 무대 잘 보고 힐링됩니다. 네. 늙지 않으시는 걸 보면 좋은 것을 드시나 봐요. 네. 저도 궁금한 게 불로초를 드시는 건지. 평소에 즐겨 드시는 음식은 어떤 건가요 하고 공주에서 네. 충청남도 공주에서 애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그분 언제 오셔서 저한테 오시면 네. 내가 먹는 거 같이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간단합니다. 네. 그 무슨 반찬은 한 가지 두 가지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뭐 많이 소식을 하시네요. 소식하고요. 많이 네. 먹는 건 없고, 네. 뭐 김치찌개 이런 거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늘 누구나 먹는 음식을 적당한 양을 맛있게 잘 드시면 건강해지는 거네요.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은요. 네. 다 진수성찬입니다. 이게 저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반찬을 투정하면 그랬어요. 너 아직 배가 덜 고프구나. 우리 어머니가. 예, 그거 맞는 얘기예요. 배고픈 게 제일 좋은 반찬입니다. 네. 예. 김동건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왜 자꾸만 매번 배가 고프고 많이 먹게 되고 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동건 아나운서 그러면은 가요 무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요 무대가 김동건 아나운서고 KBS가 김동건 아나운서고 가요 무대는 김동건에게 뭡니까? 그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배종찬 씨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 걸 많이 제가 질문 받았습니다. 네. 대답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어느 방송이나 저는 수백 개의 방송을 아마 했을 겁니다. 한 달, 두 달 하고 없어진 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도 못하고 없어지는 프로도 있고요. 그런 것도 다 제가 기억하고 지금까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이 많은 사람에게 어느 자식이 제일 예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하고 그만둔 프로이거나 아니면 뭐 10년, 20년 한 프로나 지금 가요 무대나 소중하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오래 한 프로그램이 제일 나한테 맞고 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가요 무대도 처음에 시작할 때 40년 동안 이렇게 방송이 지속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40년이 됐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프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나운서를 오래 하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말에 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네. 프로그램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40년, 50년, 60년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크게 아픈 것도 없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제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참 행운입니다. 네. 네, 행운이에요. 네. 말 그대로 김동건 아나운서와 가요 무대가 천생연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데 네. 혹시 다른 후배 아나운서가 맡지 못하도록 혹시 압박을 가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이건 내 거야. 아무도 건들지 마. 이런 게 있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번 하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억납니다. 프로에서 네. 하차했을 때 제가 부탁했습니다. 제 후배를 아나운서를 사회자로 써줬으면 좋겠다. 그게 내 그만두는 사람의 소원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가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아나운서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그 축구 중계하는 아나운서인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프로를 하니까 아주 처음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몇 년 하고 나선 저한테 못하겠다고 자꾸. 그런데 제가 또 할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한 5, 6년 갔나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이제 월드컵에 그 중계하러 간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시작한 것이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됐네요. 이걸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안 그런데 가요 무대는 인사하실 때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하지만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해서 저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KBS를 통해서 가요 무대를 통해서 전 세계 해외 동포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 김동건의 가요 무대가 왜 이렇게 매력적인 건가요? 매력적이고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에요. 그거는요.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프로가 이제 그 해외에도 방송이 됐나 봐요. 그 외국에 그 당시에 외무부에 알아보니까 650만 정도의 해외 동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내는 편지가 국내에서 오는 편지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하고 이 프로를 시작한 조의진이라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PD.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의논했습니다. 이게 650만의 해외 동포 중에 몇 명이 보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편지가 왔다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막 농림부, 해양수산청, 국방부 이런 데서 계속 그 공문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사를 안 하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5대양을 누비고 있는 한국의 마도로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해 달라는 거예요. 해외 동포 여러분처럼. 그리고 또 24시간 논밭을 헤매면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군 여러분 이걸 또 인사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이죠. 또 뭐라고 그러냐면 24시간 국가의 동맥을 달리고 있는 기관사 여러분 이것도 또 넣어달라는 거예요. 인사만 1시간 걸리겠는데요. 그러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해외 동포도. 그랬더니 한 2달 지났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해외 동포들이. 내 이름 다 바꿔가지고요. 김동건 아나운서 들으시오 이렇게 하고 그 10초의 인사를 기다리고 있는 해외 동포가 그렇게도 마음에 없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 하는 게 10초도 안 걸리는데 왜 그 인사 하나를 안 하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기다린다는 교포들이 많았어요. 동포들이.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김주리 청취자분의 사연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요무대 신청곡 들을 때마다 아버님 생각나는데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집으로 편하게 가요무대 보시도록 외박 신청할 생각입니다. 건강하게 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데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못 뵙는 불효자는 웁니다. 가요무대 말고 또 이거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것은 전 세계에 알려진 바로 KBS의 정말 역대급 특집 기획이었는데 그때도 진행을 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당연히 서울 남자일 줄 알았는데 항해도 사리원이 고향이시고 월남을 하셨네요. 138일 동안 KBS가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리고 그 당시 KBS의 이 넓은 공간에 벽과 기둥과 바깥에 바닥까지 그 사람들이 사람을 찾는 그 편지와 글씨로 완전히 덮여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138일 했거든요. 온 국민이 울었죠. 그럼요. 그때 저는 한 130일 동안 밤을 새웠는데요.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고향이 이북이고 제가 이제 낳기는 평양서 낳고 자라기는 그 황해도 사리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월남을 해서 여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고향은 내가 어려서 헤어졌지만은 잊어버릴 수 없고 또 하나는
그 고향에 제가 3살 때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거기 이제 묻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까지 해방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산가족 찾기 오면서 어머니를 만나서 우는 사람들 보면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네. 네. 그런 사연이 있는 김동근 아나운서께서 진행을 하셔서 더 국민들도 절절하게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1985년에는 또 평양도 가셨습니다. 그때 네. 유서를 써놓으셨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나운서 돼가지고 아나운서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는 6.25 때 네. 서울이 점령되면서 방송국을 인민군이 와서 점령을 했는데 그 방송국에 있던 숙직하는 사람들 다 불러내서 일렬로 세우고 신분증을 다 검사를 하더랍니다. 인민군이. 예. 그러더니 아나운서 2사람은 너희들은 가라고. 그래서 놔주는 줄 알고 돌아서서 가는데 그냥 총으로 쏘아서 죽였다. 아나운서를 왜 죽였나? 그 전범이다. 아나운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나운서는 전범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85년에 평양에 가라니까 전 못 간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고향도 이북이고 또 여기 와서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그 김일성의 흉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갔다 잡혀서 못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엔 뭐 용감한 척하지만 그런 일이 닥치면 굉장히 그 사람이 소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예. 식구들 생각나고. 그래서 뭐 어디에서 나보고 뭐 유서를 써놓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고요. 네. 정부에서 그 당시 정부에서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가면서 제 후배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혹시 못 오면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좀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그러고 갔다 왔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저도 이거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이 해외에 이제 또 워낙 인기 많으시니까 미문 공연 많이 다니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그 해외 공연하셨던 게 파독. 네. 독일의 우리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파견됐던 30주년이었죠. 네. 1993년에 독일에 가서 그 공연하시는데 보니까 한마디 진행하실 때 하시고 가수가 노래 부를 때마다 장내가 펑펑펑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파독 광부와 그 간호사들은요. 네. 그 1963년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독일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게 말이 안 통하고 여유가 없고 그런 그 광부들과 간호사들이요. 네. 초창기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그 위문 공연단을 만난 거예요. 그 정부에서 30년 동안 한 사람도 거기에 그 누가 가서 위문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노래는 그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때 이제 현인 선생님이 갔는데 신라의 달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현인 선생이 기립박수를 받고 그리고 막 앙콜이 나오고 거기 이제 어떤 강당에서 그 프로를 진행했는데 네. 카우트로 락셀이라고 광산촌입니다. 되게 저 베를린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베를린에 사는 동포 하나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열몇 시간을 왔대요. 그 사람 앉아서 끝날 때까지 앉아서 끝나는 거 보고 그리고 차 타고 이제 베를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앉자마자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방송이 끝날 때까지 울어요. 그래서 난 내려가서 직접 만나봤어요. 근데 거기 뭐 간호사, 광부 이런 사람들이 30년 만에 우리 노래를 들으니까요. 너무 많이 울어요. 직접 들으니까. 네, 너무 많이 울고 한 번도 화장실도 안 가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던 독일 스태프들이 그 이제 우리가 다 갈 수가 없어서 카메라 뭐 마이크 이런 거 독일 사람들을 이제 썼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프로냐? 도대체 어떤 프로이길래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길래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냥 계속 울기만 하냐. 예. 네. 그때 왔던 간호사분들이 또 전부 또 한복을 입고 와서. 글쎄 그때 어디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은 한복들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 여자 간호사들이 전부 한복을 입고 왔어요. 네, 그것도 아주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네. 뭐 이런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는데 많은 문 남성들의 부러움도 많이 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요? 미스 코리아 대회를 진행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간에는 김동건 아나운서가 미인을 좋아한다. 근데 그 제가 그런 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주로 네. 우리 친구들한테 너는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미인이라는 사람은 네. 둘이서 앉아서 찻집에서 차를 먹든지 뭐 같이 여행을 가든지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고 즐겁겠죠. 그런데 그 미인 70명이 전부 수영복 바람으로 무대를 뛰어댕겨 보세요. 네. 그 미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그 미스 코리아 중계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약속이 안 돼 있고 방송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방송하기 때문에 방송은 여지 없거든요. 9시 되면 뉴스가 나가야 됩니다. 그럼 9시 1분 전, 1분 30초 전에 그 프로를 전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시간을 맞춘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미스 코리아 진을 발표하는 걸 한 2, 3분, 5분 길게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발표할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막 그냥 진땀이 나고 그렇습니다. 네. 부럽지 않은 일이었다는 말씀 주셔가지고 저는 또 쉽게 공감하기가 공감되지는 그 않는데. 미스 코리아 진짜 한번 나가서 사회 한번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네. 알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제하도록 하고요. 두 질문 정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좀 답을 해주시면은 사실 이렇게 인기도 많은데 네. 김동건 하면은 이름 석자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사실 KBS 아나운서 출신의 국회의원 정치인도 있거든요. 네. 그런 유혹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왜 한결같이 60년을 한 길만 그러셨을까요? 아나운서가 제일 좋잖아요. 전 아나운서보다 더 좋은 직업은 제게는 없어요. 그 제가 아나운서 클럽 회장이 됐을 때 우리 아나운서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 된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아나운서 클럽에서 이제 그 축하패를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 제가 안 만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아나운서 하다가 국회의원 된 게 뭐 축하할 일이냐 말이에요. 국회의원 하다 아나운서가 되면 제가 축하하겠습니다. 그 아나운서란 직업이 뭐 국회의원이란 직업보다 못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생 이 직업에 매달리는지 몰라도 나는 내 아나운서라는 직업 사랑합니다. 네. 네. 이걸 누가 고만하라고 그러면 저는 인생의 반은 꺾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낄 거예요. 왜 사는가? 저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좋아했고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지금까지 내가 지내오면서 그 이 직업을 그만두고 딴 거 뭐 하고 싶으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느새 시간이 쑥 가버려가지고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네. 많은 국민들은 미스터 아나운서로 기억을 하겠지만 앞으로 어떤 기억으로 김동건 아나운서를 기억해 주면 좋을지요. 아나운서 이제 제가 60년을 하고 나이가 80이 넘었는데요. 앞으로 이 프로 얼마나 더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외람된 일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저는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김동건은 이제 저 사람 왜 나와 이럴 때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하고 남에게 추한 모습이 아니라면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앞으로 몇 년이나 되겠어요. 제 나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할 수 있는 여건을 그냥 주시면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아나운서로 기억되고 싶으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아나운서 하다 끝나면은 그만이지 뭐 또 어떻게 기억해 달라 이런 그런 말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7768님, 김동건 아나운서님 모습을 보니 자꾸 하신 어머님이 예전에 진행하시던 네.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을 보시며 환호하고 우시던 그 모습이 문득 떠오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의 아나운서로 오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의 역사 김동건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하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힘차게 오늘도 달려가 보겠습니다. 정현호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보다 더 건강해진 모습이네요. 이제 또 1년이 끝나고 내년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네.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아마 그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빨리 퇴근이 가능하세요? 네,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확인은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시안컵 축구 대표팀 최종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네, 어제 이제 용산 영화관에서 마치 그 영화를 상영하듯이 선수들의 발표가 있었는데 네. 우선 이제 골키퍼 자리에는 김승규, 조현우, 송범금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 수비수에는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 김주성, 김지수, 설영우, 김태환, 이기재, 김진수 선수고요. 미드필더진에는 박용우, 황인범, 홍현석, 이순민, 이재성, 이강인, 손흥민, 정우영, 황희찬, 문선민, 박진섭, 양현준까지 있고 이제 공격진에 조규성, 오연규 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총 26명의 선수인데 아마 좀 가장 의아한 이제 좀 약간 그 깜짝 발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누굽니까? 이 김지수 선수와 양현준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대표팀을 앞으로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인데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가대표라든가 혹은 이제 프로팀에서 보여준 것이 그렇게 많은 선수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A매치 출전 기록이 없고요. 양현준 같은 경우도 한 경기에 6분 출전이 전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부분을 보고 이제 등록을 한 것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앞으로 한국 축구를 위해서 좀 큰 역할을 해야 될 두 선수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기도 했고 지난 9월부터 계속 유럽에서 확인을 해왔다고 하고 근데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이런 부분인 거죠. 김지수라든가 양현준 선수가 경기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동행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데 초점이 맞췄다는 얘기고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제 다른 팀들은 이 26명의 엔트리 내에서 최대한 좀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엔트리 운영에 있어서는 경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선수들이 아시안컵에서 조커 역할로 이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좋은 네. 영향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 선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지금 선수들 황금 세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손흥민, 황희찬, 뭐 이강인, 이재성 이런 선수들 정말 훌륭하니까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선수들이 이런 젊은 선수들에게 좀 교도 역할을 해주고 많은 경험을 주려면은 자신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명단 발표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저 차세대 우리 축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 함께하는 것도 무엇보다 또 힘이 될 테고요. 그렇죠. 뭐 또 불미스러운 일로 황의조 선수의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네. 또 메꿔줄 수 있는 또 젊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이제 발표를 했고 1월 3일에 이제 아부다비에서 축구 대표팀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때 해외파 선수들까지 모두 집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부다비로 바로 가게 되나요? 황희찬 선수나 손흥민 선수는요? 네, 그렇죠. 이제 해외파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부다비로 바로 모이게 되고 네.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본진 같은 경우는 1월 2일 저녁에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 아시안컵 같은 경우는 이제 FIFA가 주관하는 공식 대회이기 때문에 각 구단 같은 경우는 대표팀이 요청할 경우에 대회 개막 2주 전부터 선수들을 이제 파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가 12일이기 때문에 3일에 요청을 하는 게 큰 무리가 되는 부분은 아니죠. 다만 이제 변수는 대표팀 내 유럽파 선수들이 워낙 요즘 활약도 좋고 맹활약이에요. 핵심 선수들이다 보니까 최대한 늦게까지 이 선수들을 붙잡아 놓고 싶다라는 이제 의사가 있을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단적으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번리와 FA컵이 6일에 있습니다. 1월 6일에. 네. 1월 6일까지만 손흥민 선수를 좀 쓰면 안 되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은 3일 합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뭐 구단에서 따로 연락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3일 날 아부다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의 자리를 비우면 오늘도 아침에 안타까운 게 브라이튼에게 4대2로 또 패배했습니다. 네네. 손흥민 선수가 도움을 기록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그럼 토트넘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거 아닌가요? 메디슨도 아직 못 돌아오고 네네. 많은 또 주력 선수들이 또 로메로 선수도 또 부상이기도 하고 2선, 3선 자리에서는 좀 이제 빈자리가 느껴지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손흥민 선수의 자리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어느 한 선수를 메꿀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클루셉스키라든가 히샬리숑 이런 선수들이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팀 내에서 분위기를 조금 더 정비하고 남은 그 손흥민 선수가 빠진 기간 동안 전열을 가다듬는 게 우선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그렇고 황희찬 선수는 정말 요즘에 물이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렇다 보니까 아시안컵 대표팀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28일에 열린 이 브랜트퍼드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일단 전반 14분에 상대 수비수의 패스 미스를 잡아서 선제골을 터뜨렸고 그다음에 2대1로 앞선 전반 28분에 불과 14분 만이었죠. 상대방 이제 페널티 지역에서 한 명을 페이크로 속인 다음에 멀티골을 터뜨리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황희찬 선수가 기존의 플레이를 보면은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빠르고 강력하고 슈팅도 좋고 한데 항상 이 마무리 부분에서 조금 거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항소 같지만 뭔가 좀 예리함, 여우 같은 예리함은 빠져있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벌써 지금 득점 랭킹 단독 6위까지 도약을 했단 말이죠. 참고로 이제 그 위에는 손흥민 선수가 공동 4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 한국 선수를 2명이나 만나보는 날이 올다니 그것도 참 감개무량한데 그런데 이런 정교함까지 겸비한 황희찬 선수의 최근 모습인데 전반 추가 시간에 부상으로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좀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나가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괜찮을까요? 다행히 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제 큰 부상은 아니었고 단순 허리 근육 경련이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31일 에버턴과의 경기를 마친 후에 국가대표팀에 다시 정상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황희찬 선수 아시안컵에서는 과연 몇 골을 뽑아낼지도 맞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올 한 해를 한번 결산을 해볼까요? 올 한 해도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축구, 야구 여러 가지 스포츠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한번 결산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생각보다 국제대회가 많았습니다. 올해 초에 WBC가 또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구계로 넘어오자면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또 좋은 성적을 거뒀고 여자 월드컵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리고 장애인 아시안 게임까지 쭉 이어지는 굉장히 좀 의외로 홀수해는 그렇게 이벤트가 많지 않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 정신 차려보니 12월이 되어 있는 이 중에서 이제 역시 가장 큰 게 아시안 게임이었을 텐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젊은 선수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신유빈 선수 있었죠. 그리고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뭐 거의 아시안 게임 MVP라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활약이었고. 세계 랭킹 1위잖아요. 배드민턴에요. 그렇죠. 이거 이제 그 이후로도 신유빈 선수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저는 너무 플레이하는 거 보면 탁구 그 삐약이라는 별명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 공을 치는 걸 보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파워풀한데 실제 성격은 또 굉장히 톡톡 튀고 본인의 이제 어떤 감정을 잘 표현하는 그런 선수로 또 이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반대로 또 안세영 선수는 아시안 게임 끝난 후에 배드민턴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인터뷰로 고사할 정도로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거기다 수영에서는 또 이제 황선우, 김우민 선수가 또 스타로 도약을 했고 이런 젊은 선수들이 나타났다는 점은 내년에 있을 파리올림픽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당장 또 내년에 파리올림픽이네요.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6개월, 7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고. 근데 신유빈 선수 참 인기 많은데 정현우 PD님 어떻게 연락이 돼요? 저는 뭐 화면상으로만 만나보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아시안 게임에서 스타들이 있었다면 이제 프로 스포츠에서는 네. 역시 이 프로야구의 LG 트윈스가 또 29년 만에 우승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아니 이야기가 인상적인 게 네네. 한 40의 이 LG 우승을 받던 팬이라면 네. 거의 1원이 다 돼서 그렇죠. 그 다음번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때 태어났을 친구들이 이제는 30살이 된 거고 하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뭐 보관해뒀던 술이라든가 명품 시계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네. 염경엽 감독이 우승 청부사라고 하지만 우승 없는 우승 청부사다 이런 약간의 비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 불식을 해냈고요. 프로스포츠 쪽에서 보면 이제 K리그는 홍명보 감독이 울산현대가 2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이었던 건 수원 삼성의 2부 리그 강등이었을 거예요. 연가라고 할 수 있는 수원 삼성의 강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과연 최근에 염기훈 감독을 이제 선임을 했기 때문에 네. 내년에 다시 1부 리그로 돌아올 수 있을지. 왼발의 달인 염기훈인가요? 예, 그 수원에서 프랜차이즈로 활약했던 염기훈 선수죠. 이 부분도 수원에 두 팀이 있는데 수원 FC는 강등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이제 극적으로 이제 부산을 꺾고 잔류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원 팬들이 일단 한시름은 덜었다. 네. 내년에 다시 수원 더비를 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이제 기대가 되고. 더 이상 수원 순환 시대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수원 팬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역시 이 김하성 선수 골드글러브 수상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틸리티 부문에서. 거기다가 내년에 이제 서울 시리즈에서는 오타니 선수와 그쪽 점에서 또 대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여기에 더불어 이정우 선수가 또 샌프란시스코에 $1억 산하위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내년 메이저리그 소식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소식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바람의 손자. 네. 이정우 선수는 얼마나 또 맹활약을 할지 궁금한데. 맞습니다. 아까 살짝 그 내년 파리 올림픽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네. 어떤 굵직굵직한 스포츠 이벤트가 예고되어 있습니까? 우선 당장 1월에는 아시안컵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고요. 네. 7월 27일부터는 이제 파리 올림픽이 또 개막을 합니다. 이제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팬들의 또 기대가 될 것 같고. 당장 머릿속에 생강 네. 또 에펠탑. 몽마르트 언덕 에펠탑 떠오르네요. 네, 개선문 떠오르죠. 이런 특히나 이제 개막식이 최초로 이제 야외로 나와서 세느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열리는 개막식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떤 행사가 열릴지 저희가 좀 기대가 되고요. 여기다 이제 프리미어 12 야구 대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야구 팬들의 관심도 이제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선수들이 내년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할 텐데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프리미어 리그는 또 야구고, 네. 저기 12는 야구고 한데 내년에 주목해야 봐야 될 선수를 한 명만 딱 꼽는다면 누가 될까요? 프리미어 12는 아마 이정우 선수의 출전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저는 강백호 선수가 한때 이정우 선수의 라이벌이었잖아요. 그 네. 라이벌 의식만큼 내년에 보란듯이 좀 부활을 해서 다시 또 이 선수도 뭐 나중에 메이저 가지 말란 법 없으니까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강백호 선수가 또 이름만 들어도 마치 만화에 나올 것만 같은 그렇죠, 인물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또 내년에 우리 정연호 PD의 맹활약을 더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내년에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내년에도 더 재밌는 스포츠 소식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올해도 최고였고 내년도 최고일 겁니다.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의 정연호 PD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를 또 마무리하게 되네요. 저는 또 최영일 평론가에 이어서 올해 7월부터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 많은 또 성원을 해주셔서 올 한 해 저도 그렇고 또 KBS 라디오를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다음 주 새해에 1월 1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